왜 타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서 타자는 거울이죠. 거울에 비친 자기. 이게 자신인데 자신인 줄 모르고 저게 또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타자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상상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 상징계는 이제 타자가 뭐냐면 그야말로 타인의 눈, 사회 관습, 그런 것들이 타자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특히 이런 게 다 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걸 자꾸 이제 락강의 이론을 빌려서 지적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중가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이런 예전에 타타타가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지적의 이론을 그 노래 가사를 빌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고 있다예요. 타자는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혹은 너는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다 읽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을 인간의 어떤 3단계로 보고요. 이것이 맨 처음에 락강도 초기에는 이게 그야말로 연령의 성장에 따라서, 나이의 성장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전환으로 봤다면, 또 후기 락강에 가서는 이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거의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결국 주체상실, 나는 없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나는 없다. 이런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헷갈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이제 또 주의상스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말로 향유라고 번역을 했죠.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떤 죽음 충동에 즐기는 거예요. 왜 죽음 충동이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공포적으로, 스릴러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의상스를 통해서 실제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주의상스를 통해서 실제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실제계는 정말 텅 빈 공간이라 이것이 실제계에 들어가면 나는 죽어버려요. 왜 죽어버리냐면, 쉽게 생각해서 그런데 내가 믿어오던 모든 이데올로기가 거짓이란 걸 알았을 때,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공포에 휩싸이게 되겠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란 걸 알았을 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출신학교, 내가 나온 출신학교의 그 수준에 따라서 내가 평가받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입으로는 계속 그것이 우리 사회 모순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또 우리가 슬쩍슬쩍 그것에 편승해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왜 그것에 편승해서 가냐면, 그것이 나에게 무너지는 순간 굉장히 자기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고 불안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공동체제가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뭔가 안정감인데, 교회는 다 거짓이야, 거짓말이야, 이래버리면 자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진짜로 내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짜 진리는 실제겠죠. 그런데 그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다 텅 비어있는 거예요. 네가 믿어왔던 것, 네가 신봉해왔던 것, 모든 것이 다 가짜. 그러니까 가짜라기보다는 텅 비어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 근원은 다 텅 비어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건 죽음 내 충동 같은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실제계를 경험한다라고, 이제 주의상스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거고요. 오늘은 굉장히 또 이제 어려운 용어가 또 나오는데요. 증환이라는 말이 있고, 징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왜 이렇게 이 말을 어렵게 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징환이라는 말은 심톰이라고 쓰는데, H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H 들어가네. THO네.
SINTHOM이란 말인데 이거는 뭐 사전 찾아봐도 이 단어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철학사전에 나올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심톰, 왜 우리가 징후라 그러죠? 징후, 병내 어떤 징후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징후. 와 불어의 인간을 뜻하는 오메의 합성어입니다. 심톰과 징후와 인간의 합성어로 심톰이라고 하는 증환이라는 말을 락강이 만들어냈고 그것이 이제 또 지적이 되풀이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징후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심톰인 거죠. 어떤 병의 징후. 왜 이런 말을 자꾸 쓰냐면요. 쉽게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왜 지적이 이런 말을 자꾸 쓰냐면 락강은 어쨌든 정신분석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혹은 정신병자 혹은 신경증적인 그런 증상이 결국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병을 앓게 된 것은 자기 욕망이 억제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그 정신병을 억압했던 거. 그래서 대부분 프로이드도 그랬고 그것이 대부분 아버지 때문에 나온다고 봤죠. 권위적인 아버지는 계속 하지 말라고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금지, 아버지 하면 항상 금지랑 거의 동의어예요.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가부장적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다가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잠재의식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이라는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대상으로 생각하다가 조금 더 커가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등장했을 때 그 아버지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어머니를 뺏어간 존재인 거예요. 아이는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만 젖을 빨고 이러면서 어머니와만 유대감을 느끼지 아버지는 제3자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나의 경쟁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이디푸스의 얘기처럼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랑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의 어머니였다. 모르고 결혼한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눈을 뽑아버리고 오이디푸스는 이제 그런 유랑의 길을 갔고 그 과정에서 또 뭐 오이디푸스 동생인가 뭐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이제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절대 그를 뭐 추모하지도 말아라 그랬는데 또 거기에 뭐 안티고네라는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왕위를 이어받은 오이디푸스 동생의 두 아들도 결국 안티고네를 사랑하다가 뭐 죽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름은 니체도 즐겨 사용했고 어떤 비극적 여성의 상징처럼 그렇게 또 철학에서 그래서 안티고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경증적이게 결국은 오늘 사회에서도 사회 판단이나 사회 결정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자꾸 이게 신경증적인 용어, 락강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가장 삐딱하게 보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우리가 뭐 철학적인 설명은 차치하고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기서 증환과 징후를 이렇게 나눕니다. 징후란 뭐냐면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타이타닉 영화에서 징후란 뭐냐면 귀족의 시대가 끝나고 부르주아의 시대가 왔다. 왔다는 것이 타이타닉 영화의 징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보면 거기서 이제 신흥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르주아들이 뭐 누굽니까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한테 뭐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 이제 거기서 알게 된 여자 디카프리오는 제일 이제 3등 칸에 타고 있었고 1등 칸에 타고 있던 어떤 귀족 그러니까 부르주아 여자하고 그 속에서 이제 친해지죠. 근데 그 여자는 미국으로 지금 약혼자를 만나러 가는 남자였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여자 덕분에 그 1등 칸의 사람들만 앉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저 귀족 복장, 그러니까 부르주아 복장을 하고 쫙 앉아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캐비어를 먹겠느냐 이제 웨이터가 와서 그래 그러니까 상어알을 먹겠느냐 그랬더니 상어알을 먹지 않는다.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였겠지 디카프리오는 캐비어라는 게 고급 음식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것을 먹지 않는다. 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뭐 둘이 사랑을 하고 그 금지된 사랑이죠. 아무리 영국이 뭐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찍 근대화가 됐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영국은 왜 그 자기 제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금지된 사랑을 하다가 결국 배가 침몰되고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뭘 보여주냐면 결국 귀족의 시대가 부르주아의 시대가 오는데 거기서 나타난 모순들, 노동계급의 모순들 이런 것들이 부르주아한테 여전히 학대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징후라고 지적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징후예요, 징후. 부르주아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는 그 귀족과 부르주아의 갈등이 좀 심해졌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으로 이행하는 그 배로서의 상징도 있고, 그러니까 귀족이 없는 사회로 가는 배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내 얘기가 아니라 저 지적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족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르주아 아니었어요? 부르주아였지. 부르주아와 귀족이 섞여 있었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부르주아였던 것 같아. 그 주인공 여자. 왜 킹슬리인가 뭐. 자,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제 노동계급, 가난한 계급. 그러니까 이제 지적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영화는 그냥 재난 영화가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은 보면서 새로운 계급, 새로운 세상,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상상할 수 있게끔 가는 하나의 이행 도구로서의 배를 탔는데 그리고 산업화를 상징하는 그 시대로는 가장 첨단의 배를 탔잖아요. 탔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계급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냥 여전히 모든 것은 이제 끝나고 말았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징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까지 보면 징후는 우리가 타이타닉을 보면서 뭐 지적처럼 동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배 안에서 있었던 어떤 차별이나 모순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영화의 징후는 발견한 거야. 이 영화가 이런 징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증환은 뭐냐? 그러니까 지적은 증환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증환은 이제 신조어라고 그랬죠. 증환은 뭐냐? 물로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모든 것이 다 가라앉고 모든 것이 다 침몰한다는 거죠. 징후 단계에서는 아직 상징계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죠. 뭐가 살아있겠어요? 뭐 이데올로기, 자본가, 부르주아, 귀족, 노동계급, 뭐 캐비어로 상징되는 이 부자들의 음식, 거기서 부자 흉내를 내면서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디카프리오, 이런 모든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이 살아있어요. 징후에서는. 그죠? 근데 증화는 뭐냐면 그 영화에서 증화는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지. 징후적인 것만 보면 주인공 디카프리오는 살아야 돼요. 왜? 노동계급이 오히려 우리가 쉽게 이데올로기로 생각하면 노동계급은 뭐 선하고 영화에서 끝까지 우리가 요즘 영화도 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게 영화의 어떤 요즘 전형적인 패턴이라면 이 타이타닉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 계급인 디카프리오가 얼음에 둥둥 떠가면서 얼어 죽으면서까지 많은 귀족들을 자기가 보호하려는 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 구조선도 타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징후로서 분석을 하면 우리 마음은 좀 편안해져요. 쉽게 얘기해서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뭐 사회는 이렇게 갈등이 있고 편가르기 하고 이렇게 하면 사회는 편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게 타이타닉 영화. 이제 이 삐딱하게 보기라는 4장에서 소개되는 책은 그런 점에서 그냥 영화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침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이 실제계를 경험하려면 이 증황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 이 징후의 단계에서는 그저 상징계 정도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이데올로기적 평가를 할 줄 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민주주의다 얘기를 하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데올로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면서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 텅 비어 있을까요? 텅 비어 있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민주주의란 말이 텅 비어 있다는 건.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촛불 집회할 때 열심히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면 북한은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민주주의. 맞아. 나도 맨날 인민민주주의였는데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죠? 그러니까 뭐 지적이 그런 북한 얘기, 남북한 얘기를 쓰진 않았지만 지적의 얘기를 쉽게 얘기하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기표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표, 기의 설명했죠. 기표하면 나무, 그리고 기의하면 나무로 상징되는 그 의미들. 그런데 모든 언어학자는 다 기의가 먼저 한다고 보는 것이죠. 나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나무로 이 가구를 만들 건지 아니면 뭐 땅에다 심어 열매를 거둘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하지 나무 자체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는 것이 일반 언어학자들의 주장이었다면 지적에 와서는 지적이 기표를 먼저 생각한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우선이야. 민주주의라는 걸 봐봐. 너는 민주주의를 어떤 건 뭐 국민들의 의견이 보장되고 뭐 이렇게 기의적으로 막 설명을 하지만 진짜 그래? 아닐 수 있잖아 이거죠. 북한은 어떻게 볼 거냐.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가 민주주의는 결국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 텅 빈 기표로만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적은 증환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죠 좀. 저도 설명하면서 어려워.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근데. 징후는 그냥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경제가 지금 징후가 좋지 않아. 뭐 한국 경제가 징후가 좋지 않아. 그리고 나름대로 분석을 내놓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요? 뭐 무슨 뭐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52시간 때문에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서민 계급들에 대한 돌아가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서민들은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물가가 올라서 죽겠다 그러고 이건 징후로서 우리가 그걸 내가 한쪽 진영에 서서 판단하고 평가하면 나는 마음이 편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뭐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다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본가의 편보다는 노동자의 편을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럼 내 마음 편하단 말이에요. 자본가 저 나쁜 놈들 우리가 평가해버리면 되지만 지적이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자본주의라는 것은 다 멸망하고 마는 거야. 자본주의는 오히려 봉건주의 시대의 그런 계급제도보다 더 착취하는 구조야.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징환을 발견해야 된다. 징후가 죽으면 안 된다. 징후는 그냥 상징계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환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이런 정신분석 용어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 이거는 요약본이니까 뭐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뭐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지적은 그걸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지 쫙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기병 씨가 지적에 대한 반지적파인데 제가 반지적파라기보다는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 다 이해 못해. 지적도 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지적에 관한 뭐 유튜브 강의나 또는 뭐 누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를 보면 정말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래서 내 나름대로 소개를 하자고. 지적 자체는 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굳이 왜 이런 신경적인 용어 써서 사회를 분석하려고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적은 결국은 질문하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옳다고 믿고 있는 것, 이러면 또 냉소주의가 되기 쉬운데 결코 냉소주의는 아닌 거예요.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알아차려야 되고, 그것은 마치 정신병자가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확신하는 정신병자처럼 같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알아차려야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을 많이 하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참 좋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만 따지고 뭐 또 설명을 많이 해요. 책에서도 뭐 민주주의가 증환, 징후 이런 설명을 하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역설을 많이 해요. 비꼬아서 말을 많이 해요.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주의의 도움을 받아서 민주주의가 성립된다. 아주 독특한 말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자꾸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실증을 내고 따분해지는 거예요. 뭐 평등, 공평. 근데 말이 좋아 평등이죠. 어떻게 지금 평등하고 공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국가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상극인데 국가주의는 결국은 자기 우선주의고요. 그런데 결국은 민주주의와 국가주의가 같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왜곡된 것을 국가주의를 통해 표현될 수 있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프랑스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란 조끼 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프랑스 보면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는 예전에 한창 노동운동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 무슨 파업을 해갖고 국가 뭐 맨날 신문에 그런 거 나왔어요. 국가가 뭐 수백억을 손해를 받니 현대자동차가 수출길이 막혀서 그게 말이 그럴듯하면서도 그럴듯하지 않은 이유가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거예요. 물론 그 표현에서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겠지만 파업할 수 있고 그러면 법에 보장된 거예요. 법에 보장됐다는 건 우리가 휴일날 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는 거 법에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신문도 노동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을 안 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에 보장된 노동운동을 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막 이래요. 이게 굉장히 모순인데 또 그것을 읽는 시민들은 저 노동자분들 배가 불러갖고 맨날 대우만 한다고 그냥 또 혀를 끌끌 차고 막 그래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자기네 편인데 자기들도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프랑스 같은 거 보면 예전에 보면요 막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막 캔슬되는 경우도 있어요. 비행기 기장들이 파업을 하고 막 공항이 파업을 해가지고 그 프랑스 같은 나라는 관광으로 벌어들일 수입도 엄청날 텐데 뭐 공항이 폐쇄하고 그런 적도 많아요. 저는 그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주장에서 사람들은 천박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들의 주장이 뭔가를 먼저 보는 거지 저들 때문에 공항이 문을 닫았고 또 그래서 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 수입이 줄고 이런 걸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앞으로 노동운동을 볼 때 그 노동운동을 항상 지지하고 뭐 호응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더라도 지나치게 천박한 논리로는 비난하지 말라는 거지. 지들 배가 불렀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귀족 노조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노조 간부들이 막 그냥 월급도 일반 뭐 사무직보다 더 세고 뭐. 저는 그 말에도 굉장히 모순이 있다는 게 뭐냐면 노동자는 귀족 되면 안 되나요? 너희는 그냥 노동자로 남아 있어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 뉘앙스가.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프랑스의 그 노란조끼 운동을 보면 민주주의와 국가주의가 어떻게 만나는가에 그 지제하는 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운동이 촉발된 게 누구 때문인지 아시죠? 그 누굽니까? 그 극우정당 대표 뭐 룬뱅인가? 뭐 룬뱅은 아닐 거고. 맨 처음에 시작은 극우정당이 마크롱 정부를 하면서 극우정당이 데모해라 해서 일부 극우들이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걷잡을 수 없어 커지면서 어떤 국가주의적 구호를 벗어나서 반자본주의 이런 구호가 지금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참 서로 극과 극에 있으면서도 그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볼 때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진작은 뭐 일찌감치 간파를 했다면 간파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하는 진작은 이제 우리들에게 항상 새롭게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보지 말고 삐딱하게 보라는 겁니다. 이 4장에 보면 예?
뭐라고요? 말이 네, 그 뭐 극우 점당 있잖아요. 루팽 예, 맞아요. 그- 루팡은 예전에 그 도둑 소설에 나오는 의도고. 대충 뭐 이해하시면 돼요. 뭐 또 이 강의 끝나면 다 잊어버리실 거 아니에요. 증언이 네. 증언. 예. 그 어떤 그 주제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보라는 거는 예. 그 비판적 정신은 어쩌면 그 이게 그 지적이 이야기한 거라기보다 그 인문학의 속성이 어떤 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근데 나는 지적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같아요. 그건 맞는데 우리가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는 좋은 것, 뭐 절차적 민주주의는 좋은 것, 이런 것들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가치들 철저하게 내가 여기서 그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기표라고 말해요. 주인기표. 이것도 이제 지적의 용어입니다. 기표는 말하자면 그냥 나무 이러는 말이에요. 나무. 언어학에서 기표와 기가 있다 그랬죠. 기는 뭐 나무가 포함하고 있는 속성을 설명하는 말이고 기표 그냥 나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주인 기표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기의를 들이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개념. 그걸 주인 기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주인 기표 따지고는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한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올 때 어느 게 그런 민주주의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그러겠죠. 북한은 북한의 민주주의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와는 다른 거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또 북한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북한을 또 우호적으로 보려는 사람은 뭐 북한에도 의회가 다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자꾸 북한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또 이제 반발을 자아내죠. 저 사람 북한에 빠져 너무 빠졌고. 어쨌든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정의한다면 북한은 그 절차적 민주주의는 아니죠. 솔직히 우리 인정해야 되잖아요. 북한과 아무리 평화가 되고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우리가 쓰는 민주주의가 맞는지 저들이 쓰는 민주주의가 맞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더 이상의 설명이 불가능한 것 그냥 턱하면 그냥 아 그거 그러나 실제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그걸 이제 주인기표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주인기표스러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적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으로 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오던 것들도 한 번은 삐딱하고 뒤집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지적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 진리나 절대적 선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주인기표란 말로 쓰고 이데올로기란 말도 쓰고. 그리고 뭐 민주주의란 말도 있지만 언제나 이제 국민을 위하고 뭐 그런 것도 허상 텅 빈 기표죠 그야말로. 꼭 비판하자는 것보다도 한번 뒤집어 보기. 그렇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다른 거죠. 방식에. 제일 중요한 건 속지 말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지적도 그 말을 열심히 써요. 속지 마라. 그런 거는 그 절대적인 그 선이나 절대적인 그 개념일수록 그 보면은 이렇게 좀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적인 그 자체를 갖다가 그 부정해서 보겠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텅 빈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 철학이나 이런 서구의 이성주의 철학에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처럼 존재하는 어떤 절대적인 근거로 공간인데 지적은 이걸 낙관을 빌려서 아니야, 텅 비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근데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의 어떤 근원으로서 이데아로서 실제계라는 세상은 있어.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텅 비어있어. 근데 아무나 또 못 들여다봐. 실제계가 이게 진짜 진리야 그러고 이 상징계가 자꾸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계속 그 실제의 증환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예요. 다른 말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말을 하려고 했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 사장은 삐딱하게 보이라면 영화평이기 때문에 영화 얘기를 하는데요. 영화나 소설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셜록 홈즈 계열의 고전적 탐정물이 있고요. 그다음 하드보일드, 그러니까 막 그냥 하드보일드 탐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적 탐정물은 좀 점잖죠. 셜록 홈즈 같은 거는. 그리고 하드보일드 탐정물은 뭐냐면 그냥 죽이고 싸우고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즘 탐정물들이 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좀 B급 영화들 말고요. 그런데 그 고전적 탐정물은 뭐냐, 셜록 홈즈 우리가 뭐 영화도 나왔고 어릴 때 우리가 탐정물로 소설 뭐 많이 읽었잖아요. 그건 아시죠? 우리가 어릴 때 읽은 뭐 셜록 홈즈 소설 주로 초등학교 때 많이 읽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다 축약본입니다. 일본의 다이제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때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부활이니 이런 거 죄악본인지 다 읽은 줄 알았어요. 다 축약본을 읽었더라고요. 전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걸 우리가 중역해가지고 다시 그냥 그런 축약본을 뭐 사실 뭐 축약본 뭐 그 두꺼운 죄악본 이런 것도 한 5만 건밖에 안 돼요. 두께 실제로 막 2만 원대 그죠? 전쟁과 평화 보여준. 그러니까 셜록 홈즈는 뭐냐면 하나하나 추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잡아요. 추리. 이성 작업을 해나가요. 그래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을 해결한다고 합시다. 사건 해결. 여기서 일어나는 게 탈주술화예요. 이 탈주술화라는 말이 뭐냐면 주술 거는 거예요. 주술. 그야말로 주술이 먼저 매주 거는 거예요. 막 그냥 알발타 살발타 하고 막 모든 종교는 다 주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21세기는 탈주술화의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죠. 오늘날 뭐 종교가 아직 여전히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주술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건 주술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데 종교를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는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 주술이란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고전적 탐정물에서는 모든 걸 탈주술화하면서 실제 접근을 실제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실제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셜록 홈즈가 그 사건 해결을 잘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세상에 뭐 완전 범죄는 없다. 인간의 머리로는 다 해결이 된다. 인간의 이성은 최고다. 아, 셜록 홈즈는 대단한 사람이야. 추리력이 뛰어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굉장히 썰렁한 조크 중에 뭐 수사관장하고 FBI하고 뭐하고 범인을 누가 제일 잘 잡느냐 뭐 이런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한국에 수사관장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누가 제일 잘 잡겠어요? 기병식 그런 조크 안 해봤어요? 수사관장이 제일 잘 잡아요. 왜? 방영시간이 제일 짧았어. 수사관장 50분짜리 드라마야. 50분 안에 잡는 거. 아, 그거 우리 어릴 때 그 조크 많이 썼었는데. FBI는 그 뭐, 근데 실제로 FBI 드라마도 그 중간에 광고 넣고 그래서 그렇지 시간 한 50분밖에 안 됐을 텐데 좀 길었지 뭐 좀. 그래서 그냥 이번 주 1부, 다음 주 2부 뭐 이렇게 하겠어. 그때는 좀 이제 무능했던 거지 경찰들이. 아니 형사 콜롬보가 제일 잘 잡죠. 콜롬보가 제일 짧았나? 네. 그런 조크가 있었어요 저희. 잘라먹었어요. 그렇지 한국의 그 드라마도 다 잘라먹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영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드보일드는 뭐냐? 막 죽이고 막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않아요. 너 나쁜 놈이지? 그럼 죽여버려 그냥. 그러고 나서 막 경찰이 마지막에 다 죽여 그냥.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뭐 우리말로는 뭐 킬러의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제가 그냥 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오래전에 다운받아 놓고 있다가 봤는데요. 굉장히 그 유치할 것 같은 데서 다운받아 놓고 한참을 안 보다가
한번 시간이 좀 남아갖고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제 생각 밖으로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유치할 것 같은데 내용은 유치한데 생각 밖으로 재밌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냥 마지막에 그냥 주인공이 나쁜 놈을 그냥 감옥으로 끌고 가지도 않고 지가 그냥 옥상에서 밀어서 그냥 죽여버려요. 이런 게 하드보일드인 거죠. 인간이란. 근데 이제 이 지휘자가 오히려 그런 하드보일드 드라마에 더 가치를 두는 거죠. 왜? 우리가 이성으로 믿고 추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그래도 법은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가 침착하고 그래도 냉정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불시시라는 말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MBC에서 그 1회 2회 한 게 있는데 월간 드라마거든요. 나쁜 형사라는 거. 뭐라? 나쁜 형사? 나쁜 형사. 최근 거예요? 굉장히 최근 거예요. 그럼 하드보일드네. 아니요. 딱 2개 썼거든요. 추리도 해 나름? 아 그럼요. 하드보일드하고 두 가지를 섞었다고. 친하게 나오는. 최근 거라고 그게? 그 이번 주에 시작하는데. 봐야 되겠네. 아, 따끈따끈한 거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살인의 추억 화성에 있어서 있었던 그 연쇄 살인 사건 그 영화를 보면 그 맨 처음에 제가 이제 텅 빈 실제라는 것 결국 진리를 못 찾아서 결국은 그 하수구를 들여다보고 또 모든 관객이 다 범인으로 알았던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그 시커먼 터널 속으로 사라지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락강이나 지적식 표현이라면 또 하나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그 영화 참 좋은 영화죠 진짜. 거기 보면 박해일이가 실제로 범인 맞아요. 그죠? 영화를 보면. 그런데 DNA 조사가 왔는데 박해일 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걸 억지로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 당시는 DNA 기법이 별로 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 박해일을 못 잡았을 것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전적 탐정물처럼 추리해가지고 DNA 조사를 얘가 범인이야 라고 하는 그 단계로 영화가 결론 짓지 않고 오히려 그냥 막연한 실제, 주술적인 것. 과학도 해결 못하는 게 있네? 그게 주술인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종교는 여전히 살아있듯이 과학도 발견 못하는 게 있네? 그런 상태로 갔을 때 그런 하드보일드 영화가 더 주술로서 그러니까 실제계에 접근하는 것으로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살인의 추억과 비슷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디악이라고 그 미국 영화인데 조디악 그러니까 그 영화도 전 참 재밌게 봤었는데 조디악이 뭐냐면 한국 저는 이 천체에 관해서 잘 몰라가지고 한글 사전을 봐도 잘 모르겠다고 황도 12도라고 하늘에 있는 12개 그림 별자리 가지고 그 황도 12도를 조디악이라고 하는데 그 살인범이 죽으면서 항상 조디악을 그려놔요 피해자의 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익명의 살인범이니까 그래서 그 살인범을 조디악 킬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형사가 굉장히 집요하게 추적을 해갖고 범인을 잡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게 다 범인인데 역시 거기서도 DNA인가 뭐가 안 맞아요. 결국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 저는 하드보일드라고 생각을 해요. 하드보일드 탐정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적이 갑자기 왜 탐정물 얘기를 하냐 그런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나 추론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계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부정한다는 생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하드보일드 드라마가 더 우리 가치에 가깝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적이 무슨 종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적은 또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기독교적인 개념을 자꾸 갖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의 기능을 실제 존재를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삐딱하게 보기라는 그 단원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여기 히치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죠 새. 유명한 영화 많죠. 그 또 히치콕 영화도 잘 나오는데 히치콕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응시라는 거죠. 응시라는 말 첫째 시간에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그냥 시선이 아니라 이 지적에서 응시라는 말은 타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타자의 눈으로.
히치콕 영화는 항상 주인공이 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눈으로, 제3자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인공이 복사기예요, 복사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응시 개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거의 삼류 에로불이 되고 말았어요. 그거 보셨어요? 뭐의 발견인데요? 사물의 발견인가 그런 영화 있어요. 그 인어공주 나왔던 여자 배우 누구죠? 노천이요? 인어공주 나왔던 있어요. 하여튼 뭐 그 여자 배우 나온 건데 하여튼 좀 그런 지금 그 백지영이라고 하는 가수의 남편이 이제 둘 다 연기 못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영화 망한 건데 이제 복사기가 주인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사기가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히치콕 영화가 그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거죠. 새의 입장에서 땅을 바라보거나 마치 새의 눈에 렌즈가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얘기하지만 영화가 우리를 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 첫 번째 책 영화책에 머릿말을 썼지만 어느 날 영화를 보다 보니까 내가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 인물이 나를 본다라고 느꼈다라는 건데 그게 일종의 지적이 말한 응시의 개념인 것이죠.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라고 삐딱하게 보자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그래서 5장은 좀 쉬었다 그랬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편지는 항상 왜 목적지에 도달하는가. 이것도 사실은 낙강이 만든 말이에요. 지지만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제가. 참 황당한 질문 같죠. 편지는 왜 항상 목적지에 도달합니까? 목적지를 적어놨으니까. 주소가 목적지야.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편지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체국 직원들이 일을 되게 하나 봐요. 교회 편지도 많이 놓쳐진 게 있는 것 같아요. 황당한 주소 편지들이 우리 교회 우편으로 많이 날라오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주소의 그 편지가 우리 교회로 날아왔을 때 그 편지는 목적지에 온 걸까요? 아닐까요? 그건 기계가 읽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받는 제가 어떤 뭐 우리 교회가 코르도바 1640인데 심지어 뭐 워싱턴 1640 이런 것들이 날아들을 때가 있어요. 목적지에 온 거야. 그럼 그 목적지에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죠. 응? 잘못 본 거. 안 온 거죠. 도착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거. 그러니까 지적이 말하는 것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착하는, 그러니까 목적지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도착이란 말에 방점을 잡아야 도착. 도착이 도달이라는 도착. 어쨌든 편지는 와요. 심지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유리병에 편지를 넣어가지고 뭐 태평양을 건너뛰었는데 언젠가는 발견되잖아, 그것도. 그죠? 그것도 도착지에 온 거예요. 도착한 게 문제라는 거지. 자, 이건 왜 이 말을 했냐면, 쉽게 말해서, 이것도 뭐 타자 이런 게, 예를 들어 연인이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에게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써서 B에게 보냈어요. 그럼 B는 뭐를 생각하겠어요? 역시 나는 이 남자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의 그 옛 추억이 있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 자체에다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자신에서 방점을 찍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보면 그 이데올로기가 전달하는 그 내용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지. 이미 나는 더 쉽게 말하면은 세뇌가 돼 있었다는 거지. 이미 타자의 어떤 상징에
포획되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또 다른 사람에게 C라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편지는 역시 뭐라고 생각하냐면 분명히 자기에게 잘못 도달한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 왔네, 재밌네, 나에게도 이런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이렇게 멋있게 편지를 써주는 누가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뭐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신앙 간증이라는 게 있죠, 교회에서. 내가 어떤 고초를 막 겪었어요. 내가 막 고난을 겪어서 막 이제 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편지예요. 그리고 극복하고 재기한 것은 목적지예요. 뭐를 얘기하냐면 이 내용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떠나서 실제로는 내 마음에 이미 자신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게끔 이미 자기 안에 다 세팅이 돼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하여튼 지적은 설명하기도 어려워. 김영씨 이해돼? 이해 안 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이거는 이해될 것 같은데 내가 막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도 시리에 빠져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금 일어섰어요. 그럴 때 거기서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이미 어떤 외부적인 존재에 의해서만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세팅이 이미 돼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편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인 거야.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돼. 꼭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고 해봅시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나한테 딱 체질에 맞아. 그 민주주의는 편지인데 체질에 맞는 나는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수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민주주의란 제도가 좋구나, 그래서 나에게 맞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끔 모든 타자나 대타자에 의해서 내가 프로그래밍 돼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편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왜 지적이 이 얘기를 하냐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데올로기나 어떤 주인 기표 같은 것들에 이것도 예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미 네 안에 다 너는 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이제 우리가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면 개구리가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개구리가 맞는 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무심코 던져진 돌이 던져졌을 때 개구리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편지는 다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그 목적지가 뭐냐면은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라는 편지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인 기표가 우리에게 보냈어. 그럼 A도 보면 그 민주주의가 좋아서 그 편지의 내용이 좋아서 이건 나를 위해서 나를 민주적 시민으로 키우는 편지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민주주의라고 오기 전에 자기에게 이미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그 편지가 설사 다른 사람에게 가도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전혀 다른 사람에 갔을 때 이건 무슨 이런
엉터리 편지가 다 있어. 나는 전체주의를 숭상해. 이러면 그 편지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전체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주인 기표에 예속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항상 당신은 당신의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겠네요. 그죠? 당신은 당신의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누가 보낸 것이든 간에, 거짓 편지이든 간에. 예? 준비돼 있다. 네, 그런 거죠. 그 서부 영화 중에 한 3년 전에 나온 것 중에 헤이트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떤 이 추운 산장에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고 서부 시대에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 산장에 모여도 8명이 걸리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서 다 죽어요, 나중에. 그 중에는 이제 한 명은 또 죄수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는 그 죄수를 풀어주기 위한 죄수의 쫄병들이 또 마치 상인처럼 위장해갖고 오고, 뭐 이런 영화인데, 그 안에 뭐 우리가 평화서당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도 영화 너무 길어. 3시간이 넘어요. 근데 그 영화 보면 거기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그 중에 흑인 병사가 이제 퇴역한 북부군 출신의 흑인 군인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또 남부군 장군도 하나 있었어요. 결국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총 맞아 죽지. 서로들 싸우는 거예요. 8명이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다 죽는 건데, 거기 보면 흑인이 탁 자기 품 안에서 편지를 하나 꺼내요. 그래서 이 편지는 링컨 대통령이 자기에게 직접 써서 보낸 친서 편지라는 거예요. 북군이니까, 흑인한테.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백인들이 뭐 남부군 출신의 장군은 막 링컨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다른 놈은 너 같은 깜둥이한테 누가 링컨이 아무리 링컨이 노예 해병을 했어 너 같은 뭐 편지를 쓰냐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밝혀져요. 여차저차 하다가 그 편지가 가짜 편지라는 게 밝혀져요. 흑인이 그냥 가짜 편지라는 걸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해요. 사실은 뭐 링컨이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거다. 나중에 또 다 죽으면서 죽어가는데, 너 같은 흑인한테 그런 편지가 같이 있을 원리가 없다라고 제일 비판하던 게 뭐, 백인이 같이 죽어가면서 흑인한테 그 편지를 읽어달라 그래, 가짜 편지를. 그래서 가짜 편지를 읽으면서 같이 편안하게 링컨의 은총 아래 죽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그 영화가 제일 좋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냐면, 그냥 이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외로워서 어떤 존경하는, 심지어는 그 욕하든 링컨을 존경하지도 않고 적군이었던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라는 사실에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넘어가 있었던 사람인 거지. 편지가 오기도 전에 뭐가 와도 그 사람은 넘어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조건 북한이 했다. 증거 필요 없어요. 북한에 했다고 다 통하죠, 그냥. 네. 그에 대한 그 증오감 하나는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도 똑같지 않아요? 그것도 그런 것 같은데. 요번에 부시 죽었을 때 네. 우체국도 놀았대요. 관공서 다 놀았대요. 그러니까. 카운티도 노는데 항상 모든 대통령 온 사람들은 할리데이 페이 받았어요. 그렇죠. 뉴욕 타임스. 맞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떤 행적을 했건 안 했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걸 우리가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장하면 안 되죠. 그래도 뭐 좋은 일을 했잖아. 그래서 막 부시 요새 칭송을 하더라고. 그 양반이 무슨 좋은 일을 했어요. 과거에 머더러. 나쁜 건 다 그냥 없어져요. 머더러지 진짜. 자,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사례의 지평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적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형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나는 끝까지 난 링컨은 나빠 그러고 너 가짜 편지지 그러고 찢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또 오히려 실제계를 발견한 거죠.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지만 또 링컨도 또 비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순전히 또 흑인들을 위한 정책만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따지고 보면 이 남부 쪽, 그 프랑스나 이쪽에 아직 영향이 남아있는 남부 쪽 사람들을 무장해제를 시키려니까 북부는 이미 공업화가 됐고 남부는 여전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니까 남부의 그 노동 중심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링컨의 고단수 전략이었던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링컨이 노예 해방한 걸 우리가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링컨의 휴머니즘 정신으로 노예만을 위해서 그 정책을 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노예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링컨을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은 그 편지를 쭉쭉 찢어버려야 돼. 가짜 편지 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잭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성은 남성의 직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건 이제 프로이드식의 남성 중심의 남성, 남근 이 중심의가 중심 사상이 바로 로고스, 이성 중심이고 여성은 항상 정적이고 비어있는 개념으로 이 개념은 저는 조금 동의할 수는 없는데 이 정신분석학에서 너무 남녀의 그런 차이를 너무 남성은 능동적, 여자는 수동적인 걸 너무 딱 정해놔요. 그러니까 지잭은 그런 비판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데서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을 남성이라고 칭하고 수동적이고 텅 비어있는 공간, 뭐 자궁 이런 개념으로 텅 비어있는 공간을 여성적으로 칭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또 왜 여성을 완전히 수동적으로 보냐 또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남성이 항상 프로이드 정신분석학까지 남성 중심의 모든 사고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 남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엄마를 자기의 것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버지와 경쟁되는 항상 엄마도 예속되는 그런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었다면 지잭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남성은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의 징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있어야만 남성이 가능해진다. 즉 바꿔 말하면 이게 생물학적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바로 여성성으로 대비되는 그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과 만났을 때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지잭은 성경의 또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힘없이 죽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성성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남성성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막 그냥 심지어 벌 주고 심판하고 막 남성성인데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이미 여성성이 드러나는 거지. 목의 중심 사회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는 목의 중심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마리아가 오히려 신탁의 첫 수혜자가 되는 거죠.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뵀을 때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마리아 기도문이 있습니다. 마니피카. 응? 마니피카. 그걸 마니피카라 그래요? 마니피카. 응.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뭐 불교의 경전들도 물론 훌륭한 게 많지만 이 누가복음의 이 경전을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걸 발견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마리아한테 너 아기가 태어날 거야,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그야말로 편지를 쓰는 대타자로서의 기능만 가르쳐줬어요. 그죠? 너무나 솔직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뭘 구원할 건데 뭐 영생을 시킬 거예요. 뭐 다들 뭐 부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교에서는 그걸 구원이라는 개념을 축약해서 설명을 한 거죠. 너 부자 될 거야. 기도하고 돈 내고 돈 먹기죠. 헌금만이 하면 부자 될 거야. 돈 놓고 돈 먹기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근데 거기서 마리아가 치고 나오는 거지. 그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요 굉장히 과격해요. 유병신 알지, 그지? 세상의 왕위를 모두
무너뜨리고 가난한 자를 요새 우리 이재명 말씀하신 이재명의 그 구호 중에 하나는 뭐지? 억강부약? 뭐 강한 자를 억누름으로써 뭐 약한 자를 이렇게 띄운다. 억강부약인가 뭐 그게 진짜 있는 사자성어인지 이재명이 만든 사자성어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있는 사자성어에 그런 것처럼 마리아가 그걸 치고 나온 거예요. 예수의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연하게 편지를 그냥 야 세상 구원할 거니까 네가 동정 열어서 처녀로서 해 나도 너무 겁먹지 마라고 하는데 그 목적지로서의 마리아는 그래? 라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공격을 하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기도거든요. 그래? 그럼 나 가끔은 막말을 쓸 때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계셔서 막말을 못했어 그야말로. 마리아는 아이씨 똥 됐어 보다 더 심한 말이 되고 생략하기도 하고요. 뭐 됐어?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그 기도는 사실 하는. 그럼 나 이런 식으로 이 아이를 키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마리아가 그런 기도를 했는가는 중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 혼자 기도한 걸 누가 옆에서 필사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기록자들이 그렇게 하나의 신학적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여자는 남자의 짐이라는 말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반복이라는 말을 이 책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지식의 다른 단계로 3단계를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실존 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적 단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겠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세계. 윤리적 단계는 어떤 책임지는 인간. 종교적 단계는 뭐 굳이 지적식이나 낙관식으로 말하면 실제적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하는 실제적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요 한 단계 한 단계를 도약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게 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약.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하나 깨우쳐서 미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로 올라가고 윤리적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개구리가 뛰어오르듯이 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도약을 한 거죠. 공부는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율법 공부에는 천재적인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되지 않으니까 도약을 배우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선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공안이라고도 하고 화두라고도 하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화두나 공안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불경도 불태워버리고 뭐 목각 부처도 승려상도 불태워버리고 부처상도 불태워버리고 다 도약이거든요. 도약.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한 점진적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도노 점수도 마찬가지죠. 성불교에서 깨달음이라면 갑자기 도약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노 돈수라 그러죠. 한국 선불교 전통은 도노 돈수고요. 독특하게도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이 도노 점수를 주장을 했죠. 깨달은 뒤에 정체적으로 수행해 나가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 지적이 말하는 데 있어서 반복이라는 말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도약한다는 거예요. 도약하다 실패하고 주저앉으면 또 도약하고 또 도약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책이 소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그때 요 단어만 읽기 때문에 지적 중에 무슨 책이 있냐면 다시 더 낫게 실패하라는 말이 있어요. 뭐보다 낫다 베터가 이 시옷받침 맞죠? 다시 더 낫게 실패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패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항상 너는 이 실패를 디딤돌 삼아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적은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조금 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실패해라. 그래서 지적은 이 징후를 즐겨라고 하는 말에서 조금 더 낮게 실패하라. 이걸 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징후를 즐겨라는 책에 나오는 그 반복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 징후를 즐겨라는 또 이제 마지막 개념은 왜 아버지는 항상 둘인가?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굉장히 율법적인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 구약으로 치면 이제 하나님 같은 권위적인 아버지, 그리고 하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관용적인 아버지. 이것도 굉장히 또 지적만의 독특한 지점인데, 우리 뭘 택하겠어요? 그래서 관용적인 아버지가 좋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적은 여기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가치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권위적인 아버지는 금지하고 금지하지 않는 것을 규정을 해줘.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하기가 편해.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 좀 그런 거죠. 편해. 뭐 이건 해. 이건 먹지 마.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저런 애들은 돌로 쳐 죽여. 그럼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용적인 아버지는 뭐냐면 네가 알아서 해. 그럼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겁하다는 거지. 자기가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지적이 딴 데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적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항상 뭐 관용 얘기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엄격하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혁명정국엔 그게 필요하거든요. 엄격하게 뭔가를 잘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더 좀 밀어붙이는 게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미 동력이 많이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엄격하다는 건데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뭐 진보라고도 할까, 진보도 마찬가지지만 그 개혁 세력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더 낮게 실패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번엔 좀 더 낮게 실패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절차적 민주주의 뭐 이렇게 뭐 서로 의논하고 이런 것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적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가끔 그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용적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는 점잖은 정부야. 우리한테 많은 자유권을 줘. 그러니까 기자 나부랭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 앞에서 무슨 형광등 100개가 빛나고 박근혜가 연두 기자 간담회 하면 옆에서 다들 넋이 빠져갖고 질문 한마디 못하고 받아 적고 이런 애들이 요즘 문재인한테는 마구마구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관용을 준 거면 사실이니까. 그때 그걸 좋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자꾸 그게 우리가 개혁 세력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자꾸 절차적 민주주의만 따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기표인데 자꾸 거기다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서 서로가 많은 표를 이런 건 그건 보기 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어떤 단계에서 확 모든 걸 끊고 좀 방법이나 절차 이런 걸 무시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더 낮게 성공하는 보장은 없는 거지. 근데 더 낮게 실패하는 거지. 더 베터. 뭐 직공 실패하는 것도 더 낮게 실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초기엔 좀 세게 나갔지 노무현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는 워낙 그때 국회 의석수도 적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데 반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탄핵까지 당했었고.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집권층이나 기득권에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못 느끼겠지만은 지금 핵심적인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은 지금 불안해? 아주 가스롭다니까. 가스로워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지. 근데 민정수석이 너무 약하게 끄셔도 돼요. 끝났습니다. 예.